안녕하십니까. 하루의 경제 주식 마무리 경주마 이재용입니다. 오늘 하루는 어떠셨습니까? 오늘 장 시작하면서 우리 장 꿈틀꿈틀 내기 시작하다가 계속 오름폭을 키워가면서 뭐처럼 좀 올랐구나 싶게 오른 채로 장이 마무리됐습니다. 오늘은 외국인하고 기관이 좀 샀고 개인은 이 지루한 장을 떠나는 그런 분위기였습니다. 오늘 장 그리고 경제 전반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분과 함께 하죠. 어서 오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오늘 데일리 이슈는 두 개로 정리를 해봤습니다. 먼저 첫 번째 데일리 이슈부터. 요즘에 이렇게 그 증시 시황 보고 있으면요. 2020년대를 주름잡았던 2020년을 주름잡았던 우리 동학개미들 저 장에 들어가 있을까? 아니면 다 나가셨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머물고 있긴 있는 거죠. 그렇죠. 네. 다 나가셨 분들 일부 간혹 정말 네. 일부 간혹 나가셨다라는 분들 얘기가 들리긴 하지만 대다수 분들이 저는 현재 지금 머물러 있다라고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것에 대한 근거는 일단 당시 거래량이 지금 분출되지 않고 있기 네. 때문에 거래량이 줄어들고 있다라는 것은 조금 물려 있다, 우리가 이제 속된 말로 그렇게 표현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분들이 많다라는 거죠. 만약에 거래량이 2020년 정도처럼 지금 활발하게 거래가 된다라면 손바뀜이 일어나든지 아니면 그분들이 탈출했다 이렇게 볼 수 있는데 그렇지는 않다라는 거죠. 지금 더군다나 우리가 2020년에 동학개미로 들어오신 분들의 독특한 특성 중에 하나가 중장기를 보고 들어오신 분들도 상당수 계십니다. 그러니까 그 전에 이제 주식을 하게 되면 나름대로 다양한 투자 성향을 갖고 들어오시는 상황에서도 하지만 좀 새로운 바람이 좀 불었죠. 가치 투자라는 거, 장기 투자라는 거, 그다음에 우리가 10년, 20년 투자해야 된다라는 거, 자제분들에게 좀 물려줘야 된다라는 거, 이런 개념으로 들어오셨던 분들이 계시기 때문에 지금 단기적인 결과는 서로 몰려 있다 하더라도 지금 의외로 많은 분들이 나는 빠질 때마다 주식을 좀 더 사면서 장기전에 대비할 거야라고 하시는 분들도 상당수 존재하시기 때문에 지금 주식 시장에 있어서는 그분들이 나갔다라는 그건 없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기다릴 줄 안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렇죠. 예. 이게 결과를 가지고 나중에 얘기하는 것은 또 달리 얘기할 수는 있겠습니다만 기다린다라는 면에 있어서는 투자분들이 많이 현명해지셨다 이렇게 지금 말씀을 좀 드릴 수가 있겠죠. 그러니까 주가가 많이 빠졌음에도 불구하고 대형주를 가지고 있는 개인들은 여전히 많다 이렇게 들었거든요. 네, 원래 이제 투자자님들의 성향이 있거든요. 네. 개인주, 대형주를 이제 추구하시거나 비중을 좀 키우신 분들은 앞서서 말씀 주신 대로 장기 성향의 투자가라고 볼 수가 있고요. 네. 아무래도 코스닥의 중소형주들은 단기에 치고 빠지기 이런 거에 이제 능하신 분들 위주로 매매를 많이 하니까 앞서서 기다린다는 표현도 주셨지만 저는 조금 더 사실 표현을 하자면 어쩔 수 없다라는 생각이에요. 왜냐하면 20년도 초반, 그러니까 코로나 때 장이 무너지면서 이게 웬 기회야라고 생각해서 들어오신 분들이 한 7, 8개월 굉장히 신났었거든요. 네. 근데 작년 1월 달에 순간적으로 3,300을 갔다가 예. 시장이 갑자기 무너지면서 이거 어떡하지라고 생각하고 그냥 탈출 못 하신 거예요. 네. 그래서 대부분들 지금 그냥 갖고 계시고 조용히 그냥 지켜본다 이런 관점이고 네. 생각보다 심하게 물렸다니 이러신 분들이 지금 많다고 생각해요. 소위 얘기해서 이제 한참 막 올랐을 때 물려 있는 분들이 이도저도 못하고 빠져나가지도 못하고 지금 장에 머물러 있으면서 네. 근데 지금 굉장히 이제 어느 정도 바닥권까지 떨어진 지금 상황에서 신규로 들어오시는 분들보다 이렇게 물려 있는 분들 중에서 돈이 조금 되는 분들이 다시 신규 물량으로 들어가는 이런 분들도 많이 있는 거 아닙니까? 거기에 근데 그런 것도 같이 섞여 있다라고 네. 봐요. 소위 이제 월급을 받으실 때마다 삼성전자라든지 네카오를 이제 꾸준히 사시는 분들도 네. 상당수 존재하고 계시고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오늘 같은 경우 개인들이 이제 매도를 했습니다만 삼성전자가 6만 전자 깨지고 5만 전자 갔을 때도 외국인과 기관이 팔아도 계속해서 개인분들이 사 주셨잖아요. 네. 근데 또 한 가지 여기서 또 이게 긍정적인지 부정적인지 모르겠습니다만 들어오는 분들도 계십니다. 네. 그러니까 삼성전자 기준으로 봤을 때 작년 연말에 삼성전자 계좌가 삼성전자 갖고 있는 계좌 수가 500만 계좌였어요. 예. 근데 지금 최근에 590만 계좌까지 계좌가 20% 늘었습니다. 90만여 계좌가 신규로 로 들어왔다. 삼성전자를 갖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그게 어떻게 보면
전혀 주식을 안 하시던 분들이 새로 들어왔다라는 것도 있습니다만 삼성전자를 안 사셨던 분들도 네. 삼성전자는 이제 이 정도라면 한번 내가 사볼 만하다. 그러니까 네. 이제 뭐 8만 전자, 9만 전자 못 가신 분들이 뭐 7만 전자, 6만 전자 하면 사볼 만하지 않을까라는 네. 거고요. 그다음에 이제 카카오 같은 경우도 전반적으로 봤을 때 191만 계좌에서 204만 계좌로 200만 계좌를 네. 다시 탈환했고 네이버도 78만 계좌에서 97만 계좌로 늘어났다라고 보면 어떻게 보면 이게 쏠림 현상이 있기 때문에 저는 뭐 그렇게 긍정적으로 보이지는 않습니다만 그래도 우리가 소위 한때 국민주로 불렸던 주식들이 주가가 떨어지다 보니까 이 정도 가격이면 나는 메리트가 있다라고 보시는 분들도 일부 존재하고 계시다. 이렇게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 지금 보면 우리 저 개인 투자자분들도 아주 많은 종목을 하진 않고 네. 본인이 선호하는 종목이 몇 가지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하이 로우를 알더라고 이분들이. 그러니까 하이는 요 정도 가면 이 주가는 하이로 간 거더라. 그리고 요 정도면 로우더라. 네. 그래서 요 편차를 가지고 조금 이익을 보는 분들도 상당수 계시더라고요. 네, 그런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사실 지금은 그래 조금 그야말로 준비된 투자가분들이 좀 들어오고요. 우리 뭐 차 소장님도 많은 역할을 하고 계시지만 굉장히 학습을 강조를 하시고 네. 또 책 한 권이라도 좀 읽고 들어와라는 이런 얘기들을 많이 하시기 때문에 일단 투자의 기본을 정말 저희 세대 정도의 이제 어르신들 이상 약간 좀 시장에 대해서 그냥 무지한 상태에서 네. 들어와가지고 야 이거 큰일 났다 어떻게 하면 좋으냐 이렇게 그냥 떨던 시대랑은 좀 다르게 지금은 어느 정도 뭐 참을성도 있고 돈의 어떤 종류가 뭐 몇 년 장기 투자용으로 이렇게 좀 구분되어 있는 돈들이 좀 들어왔다는 생각이 많이 듭니다. 절대로 하여간 요즘 같은 장에서는 욱하지 마시고 그제 그러니까 월화 같은 경우에 화가 나서 욱해서 던지는 분들도 예. 장에 분명히 계셨어요. 있어요. 예, 맞습니다. 절대로 욱해서 던지는 일은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다음 이슈로 가겠습니다. 환율 얘기인데요. 환율이 이 정도로 튀면 환율 수혜주라는 것도 있잖아요. 요컨대 뭐 그렇죠. 수출주 같은 네. 거. 그런 게 눈에 띄게 올라야 되는데 장에서는 그런 모습이 잘 안 보이는 것 같아요. 지금 이제 한때 1,340원 갔다가 오늘 지금 1,335원에 네. 이제 됐는데 환율 효과를 보는 것은 이제 두 가지 측면에서 봐야 됩니다. 우리의 절대치가 있고 상대치가 있는데요. 네. 절대치로 놓고 본다라면 지금 1,300 예를 들어서 30원이라고 봤을 때는 수출 경쟁력이 충분히 생긴다라는 거죠. 우리가 현대차 같은 경우 그 예를 들면 2분기 실적 발표가 났을 때 매출과 영업이익이 굉장히 좋았어요. 근데 네. 그 이면에는 자동차는 5% 안 팔렸습니다. 안 팔렸지만 이렇게 좋게 나온 게 결국 환율 효과고요. 그다음에 우리가 이제 먹는 걸로 보면 농심과 삼양식품을 들 수가 있겠죠. 네. 둘 다 라면 판매량은 좋았어요. 근데 농심 같은 경우는 미국의 현지 공장에서 만들다 보니까 환율 효과를 못 봤어요. 예. 그렇지만 삼양식품 소위 말해서 불닭볶음면은 국내에서 만들어서 미국으로 팔다 보니까 환율 효과를 봤거든요. 그런 효과가 차별점이 벌어진다라는 게 절대치가 있는 부분에 있어서 되고 또 한 가지는 우리가 환율이 이렇게 높으면 원자재를 수입해서 이런 걸 만드는 입장에서 보면 원자재 수입 단가가 올라가잖아요. 네. 그러니까 결국 비싸게 판다 하더라도 비싸게 원자재를 갖고 와서 만들다 보니까 별로 효과를 못 봤다. 네. 이게 첫 번째고요. 두 번째는 상대 가치입니다. 우리가 글로벌 시장에 있어서 환율이 이렇게 원화가 이제 약세를 보이면서 환율이 올라가게 된다라면 가격 경쟁력이 생기는 거죠. 예를 들어서 좀 이러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1,500원, 제가 예를 들어서 1,500원, 그러니까 1,000원짜리 환율이 1,500원까지 올라갔다라고 한다면 50% 우리가 이득을 더 보는 거잖아요. 네. 그러면 단가를 50% 낮출 수가 있어요. 그런 효과를 볼 수 있는 거죠. 그런데 그러려고 하면 우리랑 가격 경쟁력이 있는 중국이나 일본이 그쪽은 좀 강해져야 됩니다. 특히 네. 일본 같은 경우가 우리가 이제 신흥국 통화랑 안전자산으로 봤을 때 달러가 강세였을 때도 엔화도 강세였었어요. 과거에는. 근데 이번에는 엔화도 약세거든요. 예. 그러니까 우리랑 수출 경쟁력이 부딪히는 일본이 약세이다 보니까 우리가 자체적으로는 수익을 보지만 가격에 대한 어떤 비교 우위를 나타내기 어렵다. 네.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시장 점유율이라든지 이런 걸 뺏기지 못해서 지금 현대차 같은 경우 우리가 차량 판매가 좀 줄어들었는데 만약에 엔화가 강세로 움직였으면 도요타라든지 이런 것보다 경쟁력이 높았을 수도 있죠. 네. 그런 것들을 못 봤다라는 면에 있어서 이번 환율 부분은 우리가 교과서적으로 움직이지 않았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상황에서는 지구에서 유통되는 돈 중에 유일하게 달러만 그냥 강세로 가고 있는 거 아닙니까? 나머지는 전부 약세 아닙니까 지금? 그리고 저는 오늘 그거 알았네요. 농심이 라면값 올렸잖아요. 예, 근데 11%. 삼양하고 오뚜기는 안 올렸더라고요. 예, 안 올렸습니다. 이게 공장이 어디에 있느냐 이것도 또 문제가 굉장히 되는군요. 중요한 거죠. 공장이 있고 이제 지금 농심 같은 경우는 미국의 제2공장을 짓는 거고요. 근데 좀 안타깝긴 해요. 개인적으로 그 오뚜기는 원래 지금 몇 년째 안 올리고 있는 네. 그런 거고요. 상대적으로 이번에 11% 올리는 것을 계산해 보니까 국내에서 한 35억 정도 입은 게 적지 않았어요? 네. 근데 지금 연간으로 한 500억 정도 이익이 난다라고 하니까 이렇게까지 올렸어야 되느냐라는 부분에 네. 있어서는 조금 뭘 하지만 어쨌든 올렸다. 네. 다음 달 수석 지나고 10월부터 적용이 됩니다. 네. 환율 수혜주 얘기를 했는데 H&M 같은 건 대표적으로 환율 수혜주잖아요. 근데 이것도 별로 안 움직이다가 오늘 좀 꿈틀대는 거는 같더라고요. 네, 뭐 이게 환율 수혜주기도 하지만 이제 실적에 대한 피크아웃에 대한 우려가 워낙 컸던 업종이었기 때문에 뭐 물동량도 최근에 좀 줄어들고 있기 때문에 그게 이제 경기 위축의 어떤 신호다 이렇게 보는 네. 시각도 있었고요. 지금 현재로는 사실 상반기 실적을 감안해 봤을 때 약 10조 원 이상의 뭐 순이익이 나올 가능성이 높은 회사이기 때문에 지금 시가총액 약 12조 원 정도 생각해 보면은 엄청나게 정말 네. 말도 안 되는 가격이라고 보지만 내년도 예상 영업이익이 한 5조 원대로 떨어지다 보니까 시장의 평가가 좀 별로였어요. 그러니까 이익이 하강하는 어떤 종목에 대해서는 뭐 싸 보이지만 네. 사람들의 매기가 좀 별로긴 했는데 오늘 시장이 오르면서 물론 등락 비용 이상 많은 종목들이 움직였는데요. 최근 한 일주일 정도 낙폭이 좀 컸던 종목들이 네. 반등을 좀 강하게 하는 차원에서 일부 자동차 주식이나 상선 주식들 이런 것들이 좀 강세가 나왔던 것 같습니다. 네. 소장님도 지금 자동차 관련해서 얘기해 주셨는데 자동차도 환율 수혜주잖아요. 근데 현대차 뭐 우리나라 뭐 대표적인 자동차 회사인 현대차 요즘 악재들이 쏟아져 나오면서 네. 많은 투자자들이 좀 불안해해요. 네. 근데 정의선 회장이 미국 날아갔고 정부에서도 백업을 해주겠다고 얘기하는데 그렇죠. 예. 괜찮을까요? 뭐 지난주에도 비슷한 질문이 있었고 네. 그 현대차 사야 돼 말아야 돼 이런 거 사실 일주일 지나서 보니까 거의 중립이더라고요. 네. 그러니까 시장 좀 반등 나오면서 18만 원대는 어떻게든 좀 지켜주고 있는데 말씀 주신 대로 지금 전기차에 대한 보조금 이슈가 아직 뭐 전방위적으로 우리가 압력은 가한다고 하지만 미국에서 일단 꿈쩍은 안 하고 있는 상황이기 네. 때문에 이 문제는 지금 풀 수 있는 거는 내후년 정도, 그러니까 한 3년 정도 걸릴 수 있는 전기차 공장을 1년이든 6개월이든 앞당겨서 뭐 완공을 시킨다 이런 거에 좀 방점이 돼 있는 것 같고요. 또 한 가지 지금 이슈는 현대차가 고질적으로 안고 있는 이제 노조와의 문제입니다. 네. 전기차 공장을 미국에다 빨리 짓겠다고 해도 국내 일감을 뺏기는 이제 노조 입장에서는 흔쾌히 이제 동의를 안 하니까 네. 이런 것들에 대한 해결 문제가 좀 시간이 조금은 필요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에요. 네. 지금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러니까 예,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는 이제 좀 시간이 좀 지니까 봐야 되고 그다음에 이제 조지아 주지사께서 빨리 땡겨주겠다라고 한 발표 이후에 바로 날아가셨으니까 뭔가 이제 새로운 것을 얻어오기를 기다려봐야 되겠죠. 근데 저는 종합적으로 봤을 때 이렇게 정리해드려야 될 것 같아요. 환율로 인해서 수혜를 보는 업종들은 환율이 내려오면 그러면 어떻게 되죠? 이게 수혜를 아니죠. 못 보는 네,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결국 환율 요소는 저는 중립적이다라고 보는 겁니다. 그러니까 한두 분기 정도, 1, 2년 정도는 환율로 인해서 반짝적으로 효과가 나타났다라고는 볼 수 있습니다만 네. 환율이 떨어지면 그게 사라지게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일시적으로 여러분들이 단기 플레이를 하실 때는 환율가에 따라서 플레이하시는 거에 대해서는 나쁘지 않습니다. 네. 하지만 장기로 여러분들이 보시는 투자자 입장에서 본다라면 환율 효과는 빼주고 봐야 돼요. 네. 더군다나 금리 효과도 빼주고 봐야 되고 일시적 요소 빼줘야 된다라고 봐서 만약에 환율이 조금 뭐 떨어져가지고 오히려 지금 이 회사 주가가 떨어진다. 근데 난 장기 투자자다. 그러면 오히려 사야 되고 환율이 올라가지고 지금 이제 수혜를 본다라고 한다라면 한 번쯤 엑시트했다가 다시 또 사는 것도 나쁘지 않은 거죠. 그러니까 환율에 따라서는 여러분들이 어떤 성향의 투자자인가도 굉장히 중요하다. 이렇게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이슈로 환율 수혜주까지 정리를 해봤고요. 이번에는 에너지 관련해서 얘기를 나누겠습니다. 기후 변화가 정말 그 지구촌 곳곳을 습격하고 있습니다. 굉장히 심각한 단계죠. 여기에 이제 조 바이든 대통령 인플레이션 감축법으로 대변이 되는 친환경 정책이 나왔습니다.
새로운 에너지 산업에 주목을 하고 있는데 이 부분이 뭐 연일 얘기가 되고 있으니까요. 예, 그렇습니다. 기후 문제가 굉장히 심각합니다. 지금 뭐 중국 같은 경우 쓰촨성이 6일 동안 정전에 들어가면서 기업 문이 닫았죠. CATL도 문 닫고 폭스콘 공장도 문 닫고 네. 이럴 정도로 심각하고 유럽 쪽도 지금 이제 우리가 생각지도 못했던 라인강 수위까지 알아야 되는 상황이 됐어요. 네. 무슨 얘기냐니 라인강 평상시 수위가 한 3m 정도 되는데 지금 1.9 정도랍니다. 네, 네. 근데 1.5 이하로 떨어지면 석탄을 실은 바지선이 못 움직인답니다. 그러면 지금 이제 가뜩이나마 천연가스 가지고 문제를 삼고 있는 유럽 지역에 석탄 바지선이 못 움직인다? 이것도 굉장히 큰 문제가 되는 거죠. 그만큼 지금 기후 문제라는 것이 더군다나 지금 우크라이나가 농산물 수출을 재개했습니다만 미국 쪽과 아르헨티나 농사를 올해 망쳤기 때문에 이 재고가 어떻게 움직이느냐에 따른 부분들도 상당수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어쨌든 미국 같은 경우는 트럼프 대통령 때는 이런 쪽 기후 협약에 아예 얘기도 네. 안 건드렸죠. 그러니까 네. 그 전에 이게 파리 기후 협약서부터 쭉 이어왔었던 심지어 나갔죠. 네, 심지어 네, 나갔었죠. 네, 네. 뭐 안 하겠다라고 대통령 되고 나자마자 바로 뛰쳐나갔었죠. 네. 그러다가 다시 이제 바이든 대통령은 워낙 이런 쪽에 관심이 옛날부터 있으셨던 네. 분이라 이런 것들을 하면서 막대한 보조금, 그러니까 두 마리 토끼를 다 잡으려고 하는 것 같아요. 이번 이참에 우리 뭐 각종 공장들 미국에 지어라라고 하는 것들에 따라서 세금과 보조금을 주겠다라고 하는 거고 거기에 이제 신재생 에너지 관련에 대한 기업들도 대규모 유치를 해가지고 그걸 미래 먹거리 그리고 에너지 안보 이런 차원에 있어서 두 마리 토끼를 다 잡기 위해서 미국에서 생산하는 것들, 미국의 그다음에 이제 에너지를 확보하는 그러한 노력들을 하고 있는 것들이 아니겠는가 좀 그렇게 보여집니다. 배터리 여기 들어가는 거고 네. 인플레이션 감축법 IRA 이렇게 얘기하는데 IRA에 대해서 좀 얘기를 나눠봤으면 좋겠어요. 근데 여기에도 막대한 자금이 들어가잖아요. 이 돈은 어디서 조달하는 거죠? 법인세 같은 거를 조금 더 증액을 해가지고 네. 굉장히 많이 걷겠다는 얘기, 거의 한 7천억 달러 네. 정도 걷어가지고 한 4천억 달러 정도 이쪽 IRA 관련된 예산으로 지금 편성을 해놓은 것 같고요. 네. 원래는 잘 아시겠지만 바이든 대통령 취임하면서 바로 얘기 나올 때는 그 뭐 더 좋은 무슨 신재생 에너지 이래가지고 BBB 법안이라는 게 네, 있었습니다. 네. 그때는 3조 5천억 수준으로 굉장히 컸었는데 공화당 쪽에서 이제 반대가 너무 심하다 보니까 굉장히 축소를 해가지고 이번에 네. 가까스로 이제 통과된 법안이고요. 그 한 3,700억 달러 정도 되는 수준. 네. 그러니까 우리나라 돈으로 약 한 480조 되는 정도 규모의 돈을 자동차 보조금이라든가 네. 의료 혜택 받는 그런 보조금 쪽으로 많이 쓰겠다는 거고, 그거 외에도 이제 태양광이라든가 풍력 쪽 관련된 뭐 설치를 한다든가 이럴 때 또 보조금이 나가는 부분도 네. 한 600억 달러 정도 됩니다. 그렇게 예산들이 좀 쌓여져 있습니다. 주로 자국 기업 주겠다는 거고 우리는 안 주겠다는 거고. 그렇죠. 지금 네. 뭐 지난주에도 말씀이 있었지만 일단 자국 내에서 만들어지는 전기차라는 게 일단은 중요하고요. 그 다음에 들어가는 배터리 쪽에 뭐 미국하고 약간 적대 관계에 있는 그런 나라들의 소재 단의 어떤 것들이 어느 정도 이하로 좀 확보돼야 된다. 네. 2024년 기준으로 한 40% 정도 수준 정도에서 27년도에는 80% 수준까지 이렇게 올라가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기후 변화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겠다 이런 뭐 좋은 취지인 거는 뭐 분명한데, 근데 미국에 있는 기업들은 이제 법인세가 올라가는 거니까 또 기분이 그렇게 좋은 것만은 아니겠어요, 그죠? 근데 미국의 법인세가 올라가도 그 글로벌 생태계를 미국으로 가져오게 되면 다양한 더 버니까. 벌 수 있는 거죠. 지금 이제 우리나라에서도 이 신재생과 관련해서 주가가 차별화가 이루어지는 게 네. 하나솔루션하고 OCI거든요. 예. OCI는 미국에 공장이 없고요. 하나솔루션은 미국에 공장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하나솔루션 미국 공장에서 하는 것들이 이번에 혜택에 들어가요. 네. IRA 법에 들어가서 혜택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고 지금 저는 이 법안 중에 하나가 지금 이제 우리나라 뭐 당장 뭐 현기차도 그렇고 2차 전지 셀도 그렇고 소재도 그렇고 막 하는데 과연 이제 뭐 여기에 더해서 이제 치포 동맹까지 해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 하는 건데, 어쨌든 미국은 지금 당장 아무리 볼멘 소리를 한다 하더라도 중기적인 계획으로 우리 미국 내로 들어와라라는 것들이죠. 네. 미국 내로 들어와라라는 것들이기 때문에 거기에 안 들어가서는 뭐 어떻게 할 수가 없겠죠. 근데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오히려 앞서고 있는 기업들, 예를 들면 현대차보다는 현대차와 관련된 협력업체들이 더 좋을 것 같아요. 네. 왜냐하면 현대차는 단순하게 거기서 만들어서 지금 치열하게 싸워야 되지만,
현대차 협력업체가 미국으로 들어가면 미국의 다른 생태계에도 또 포함이 될 수도 있는 네. 거거든요. 뭐 포드라든지 이런 쪽으로 들어갈 수도 있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오히려 이 법에 있어서 우리가 이제 피해를 보는 것들에 대해서 이제 관심들이 많고 수혜를 보는 것은 의외로 좀 적어서 많은 투자자분들께서 수혜주를 어떤 걸 찾아야 되느냐라고 보는데 당장 수혜주는 아닙니다만 결국 생태계가 미국에 새롭게 조성이 되면 거기서 플러스를 얻을 수 있는 것들도 향후 2, 3년 내에 나타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중기적 과제로 여러분들 보셔야 된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자국 공장에서 생산되는 것들이라도 그 중국 부품이 들어가는 거는 그 수혜 대상은 아닌 거잖아요. 현재로서는 그렇습니다. 근데 이게 신재생 에너지라는 것이 보면 미국도 뭐 굉장히 발전을 했습니다만은 중국이 굉장히 발전했잖아요. 네. 근데 온전히 이걸 따돌릴 수 있을까요? 지금은 어떻게 보면은 제 생각에는 뭐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지만 독일계나 일본 쪽 뭐 완성차도 사실 전기차 공장이 미국 쪽에 그렇게 뭐 활성화되어 있는 상태는 아니기 네. 때문에 현대차 기준으로 봤을 때 한 2년 정도 걸린다고 보면은 2년 정도 사이에 이제 자국 내 뭐 포드가 됐든 GM이 됐든 테슬라 정도가 지금 뭐 우선순위긴 하지만 그런 3강 정도의 업체를 더 이제 활성화시킨다. 자동차 지금 전기차 쪽에서 그다지 이제 두각을 나타내진 못하고 있는 네. 포드라든가 GM을 위한 어떻게 보면 저는 보조금 법안이다 좀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물론 나중에 이제 소재단의 어떤 이슈들도 좀 부각이 되겠지만 어차피 모든 회사가 거의 다 공통적으로 맡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거는 사실 어떤 회사 입장에서 특히 유불리가 있는 건 아니라고 보기 때문에 네. 그걸 제외하고 일단 미국 내 생산 기지가 있어서 거기서 만드는 차에 대해서 보조금이 준다 안 준다 이런 의미는 한 2년 정도는 그 차별성이 좀 드러나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 전기차를 비롯해서 신재생 에너지가 이렇게 각광받은 데에는 우리 석유화학 에너지, 그러니까 네. 화석 에너지가 천정부지로 치솟아서 그 값이 그때 이제 다들 너도 나도 야 이제 전기차 사야 될 때인가 보다. 그리고 신재생 에너지 그래 태양광, 풍력, 야 이런 거야말로 우리가 이제 인류가 살아가야 되는 에너지 아니냐 이런 얘기를 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신재생 에너지가 제대로 날개를 달으려면 아직까지도 화석 에너지의 뒷받침이 있어야 되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렇습니다. 뭐 여러 가지 면에 있어서 일단 그럽니다. 먼저 가장 중요한 것은 화석연료 에너지 가격이겠죠. 네. 화석연료 에너지 가격이 싼데 굳이 신재생 에너지를 하겠다라고 나서는 기업은 별로 없을 겁니다. 그래서 그렇죠. 그런 게 없기 때문에 그동안 보조금을 줘서 키워왔던 건데 이게 역설적으로 우리가 이제 태양광이라든지 풍력 같은 경우가 에너지 효율 면에 있어서는 그렇게 좋은 에너지는 아니에요. 그러니까 뭐 석탄이라든지 우리가 천연가스는 갖다가 이제 불을 딱 붙이면 바로 뭐 몇 도까지 올라가는 네. 것들이 간단하지만 우리가 전기를 쓸 정도를 하기 위해서 태양광을 설치하거나 풍력이라든지 이런 걸 하게 되면 설치 비용 대비 그걸 뽑아낸다라는 것이 굉장히 어렵습니다. 여러분 뭐 아파트 사시는 분들 가끔 이제 자치구에서 아파트에 그 뭐 옛날 아파트 같은 경우는 베란다에다가 이제 패널 하나 설치하면 네. 뭐 전기료 깎아준다라고 하는데 저도 그걸 꼼꼼히 읽어보니까 한 20년 해야 그 똔똔이 되더라고요. 그런 건가요? 네, 거의 20년인가 10년인가 하여튼 뭐 그걸 네. 써야 거의 뭐 똔똔이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럴 정도로 효율이 많이 떨어진다라는 거죠. 그 대신 이제 그 돈을 이제 지자체에서 이제 도와준다 이제 뭐 이런 거였는데 글쎄요. 근데 화석연료 일단 1차적으로 화석연료 가격이 지금처럼 지금 이제 94달러 정도 되는데 이 정도라면 뭐 트리거가 되죠. 뭐 제가 항상 말씀드리는 그리드 페러티가 맞춰주는 게 대략 한 65달러 선이니까 그 이상이면 신재생에 투자할 만하다. 이게 첫 번째 관점이고요. 두 번째는 아직까지 이런 쪽들의 에너지를 도움을 줘야 되는 것 중에는 화석연료가 차지하는 비중이 커요. 대표적으로 전기차죠. 전기차를 움직이는 그 전기가 다 화석연료에서 나오는 것들이기 때문에 그러한 것들을 이제 봐야 되고 그다음에 나머지들 같은 경우도 공해 유발이라든지 뭐 이런 쪽들에 있어서 그것을 또 방지하는 데 있어서도 화석연료들이 큰 역할을 하고 있기 때문에 수소 같은 경우도 우리가 친환경 에너지라고 하지만 수소를 뽑아내는데 막대한 또 에너지가 들어가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들을 감안하게 된다면 선을 구분하기는 어려워요. 하지만 많은 이제 그 지도자들께서 하는 것들이 일정 부분 이제 뭐 고통은 분담해야 되지만 미래가 나아갈 방향이다라는 걸 제시를 해놓은 상태고 여기에 이제 바이든 대통령도 인플레 법안이라고 해서 여기에 이제 보조금을 쏟아붓고 유럽은 이제 좀 줄여가는 단계예요. 유럽은 좀 줄여가는 단계인데 미국이 이러면서 생태계를 잡겠다. 지금 당장은 생태계를 못 잡겠지만 지금 그동안 워낙 유럽이라든지 아시아 쪽에 뒤쳐져 있기 때문에 이거를 단기간에 따라잡아야 되겠다. 이게 지금 미국 입장에서는 절대절명의 어떤 상황이 아니겠는가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근데 이 와중에 미국은 천연가스를 유럽에 팔아가지고 막대한 돈을 벌었잖아요. 또 네. 몇 배로 비싼 가격에 팔았잖아요. 뭐 지금 최근에 나온 뉴스 보시면은 유럽의 이제 천연가스 가격이 1년 새에 뭐 그 어떤 가격 기준으로 보면 한 11배 정도 올랐거든요. 11배나 올랐어요. 뭐 26유로 하던 게 네. 지금 270유로 정도 네. 한다고 합니다. 그 기준당. 그래서 보면 그러니까 얼마나 많이 진짜 네. 벌었겠어요. 그래서 뭐 정말 이게 푸틴과 지금 우크라 전쟁을 뭐 미국이 사실 대리전으로 하는 효과가 나오고 있는데 네. 과연 이제 오늘 그 미국 같은 경우는 뭐 우크라이나에 한 4조 원 정도 그러게 또 더 지원해 준다 지원해준다. 이랬는데 네. 그렇게 해주고 계속 전쟁하게 만들고 네. 어떻게 보면 유럽은 뭐 가스나 기름에 대해서 굉장히 압박을 느끼게 되고 결국은 사올 때는 없으니까요. 네. 요새 우스갯소리로 러시아에서 중국이나 인도에 판 거를 도로 역수입한다는 얘기까지도 나올 정도인데 네. 정상적인 루트라고 하면 사실 뭐 지금 캐나다도 어렵다고 하니까 네. 미국에서밖에 갖고 올 데가 없어요. 그래서 최근에도 그런 이슈가 있었죠. 우리나라나 일본으로 오는 LNG선이 유럽으로 턴을 했다. 네. 더 비싸게 불러대니까 네. 저쪽으로 가는 네. 그런 일정까지도 나온다고 하니까 네. 미국은 진짜 어떻게 보면 방산 쪽은 막 소모해가지고 또 그쪽에 경제가 활성화될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방산 쪽도 어마어마하게 이게 팔린다. 채워 넣어야 로키드 되는 마틴 거죠. 같은데 보면. 네, 그렇죠. 네. 쓴 만큼 또 채워 넣어야 되니까 네. 그 세금으로 또 무기 구입해야 되고 방산 업체들은 신난 거고 에너지 업체들도 뭐 진짜 표정 관리하는 수준이라고 봐야 되겠죠. 그러니까 무기 팔고 천연가스 에너지 팔아서 돈 많이 벌고 법인세 많이 내서 이걸로 이제 신재생 에너지를 한다는 것이 어떻게 보세요? 굉장히 빅피처네요. 좀 잘 모르겠고요. 근데 네. 이게 참 복잡해지는 것 같아요. 이게 지금 이제 우리가 러시아에서 천연가스가 지금 유럽으로 들어가고 있는데 예. 이게 다 이제 파이프라인으로 쫙 깔려 있지 네. 않습니까? 파이프라인 깔려 있는 것 때문에 지금 안 돼서 이제 배로 이제 실어 나르는데 한 가지 복병이 있어요. 북유럽의 알제리. 여기에 천연가스가 굉장히 많이 묻혀 있습니다. 아, 그래요? 북유럽의 알제리가 바로 이집트 옆이니까 네. 바로 이제 지중해 연안에 있는 국가인데 여기를 건드려주면 간단하죠. 여기서 이제 송이 가능하든 배로 실어 나르든 간단한데 이거를 이제 정치적으로 묶어놓은 상태거든요. 북유럽에 있는 세 나라들이 원래 석유와 그 가스가 많은데 이걸 묶어놓은 상태예요. 그래서 이 얘기를 지금 이제 일부에서 언론에서 계속 얘기를 하고 있지만 아직까지 여기까지는 안 간 것 같아요. 사우디 가서 당하고 와서 그런지 몰라도 여기까지는 아직 건드리는 것 같고 베네수엘라는 좀 풀어주는 것 같습니다. 베네수엘라가 전 세계에서 원유 매장량이 1등이 베네수엘라예요. 네. 사우디가 아니라 1등이 네. 베네수엘라인데 이 나라가 이제 그 독재 나라다 보니까 네. 국지적으로 안 풀어놨는데 이걸 좀 풀 것 같아요. 그러면 전반적으로 이제 뭐 이 문제는 앞으로 중기적으로 풀릴 문제지만 단기적으로는 에너지 가격 지금 급등. 저도 깜짝 놀랐습니다만 이번에 가을에 영국이 전기료를 80% 올린다라고 하고요. 네. 그런 것들 상황들을 놓고 보면 당분간 유럽은 근데 이게 이제 이렇게 되면 에너지 가격이 이렇게 올라가니까 소비를 줄일 수밖에 없는 거죠. 네. 한정된 수입에서 난방을 안 할 수 없고 냉방을 안 할 수 없는 상태에서 에너지 가격을 올리게 되면 소비가 줄어들게 되고 소비가 줄어들게 되면 결국 유로화가 타격을 받게 되고 유로화가 타격을 받으면 달러 강세는 더 이루어진다. 이런 부분들 때문에 지금 우리나라도 어떻게 보면 3쿠션 맞은 거죠. 네. 3쿠션 맞아서 지금 환율이 이렇게 뛰고 있다. 이게 상당히 좀 안타깝다라고 봐야 되겠습니다. 유럽은 지금 물가가 어마어마하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요. 네. 이건 뭐. 그리고 우리가 이제 신재생 에너지 얘기가 중국이 태양광은 뭐 중국이 앞서가고 있다고 얘기를 했는데 풍력 발전 같은 경우는 단연 유럽이라고 안 했습니까? 유럽이 잘하고 있다고 그랬는데 영국에서 그랬나요? 작년인가? 바람이 안 분다. 네, 그 바람 그게- 안 불면 풍력은 또 안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뭐 태양도 사실 이제 해가 지면 안 되는 그렇죠. 거지만 밤에는 안 되는 거죠. 정말 풍력이야말로 바람이 안 불면 네. 그 큰 터빈이 어떻게 돌아가겠는가 하는 건데요. 재작년 대비해서 이제 작년도에 바람이 안 불었답니다. 그게 네. 이제 뭐 전 세계 지금 이상 기후라는 것 중에 네. 하나일 텐데 영국 그 해상 쪽에 바람이 불지 않아서 그 원래 재작년 기준으로 풍력 발전으로 영국 그 에너지 충당하던 게 약 18% 정도 됐었는데 네. 작년도 여름 기준으로는 2.5%밖에 안 된다는 거예요. 바람이 안 부니까 네. 돌질 않아서 18%나 됐던 그 비중이 2%대로 줄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게 뭐 사실 약간 천수답이지 않습니까? 뭐
비도 안 오면 뭐 인공강우를 한다고 뭐 물 뿌리고 이렇게 로켓을 발사하고 이러지만 이제 바람은 어떻게 일으켜야 그러게요. 될까요? 예. 저걸 답답하죠. 어떻게 이렇게 예? 우리 파트로쇼에도 나오잖아요. 네덜란드 풍력. 아 그렇습니다. 바람의 표 갖고 뛰어갈까요? 근데 이걸 주식하고 우리는 또 이제 경제 주식을 같이 다루니까 주식하고 연관지어서 얘기를 하면 요즘에 이제 OCI 모르는 분들 없을 거예요. 네. 그다음에 또 CS 윈드 모르는 분들도 없을 거예요. 같이 가더라고요. 아무래도 뭐 신재생에서 네. 대장주죠. CS 윈드 같은 경우 뭐 윈드 타워라든지 네. 아니면 뭐 터빈 이런 것들. 아무래도 기술력은 풍력 쪽은 말씀하신 것처럼 유럽이 장악을 하고 있어요. 근데 우리나라는 그 부분에 있어서 두각을 나타내는 부분들은 없죠. 근데 이번에 우리가 이제 태양광이나 풍력 같은 경우 새만금 쪽에 또 이제 한화 주도로 해서 이제 다시 이제 컨소시엄이 구성돼서 네. 하니까 거기서 이제 새로운 이제 트리거가 되는 거죠. 풍력에 대해서는 조금 말들이 많습니다. 이게 파장을 일으키는 것들이 조류들에게 영향이 너무 크다라고 하네요. 아. 그래서 조류들이 원래 이제 계절성 조류들이 이제 왔다 갔다 해야 되는데 이것을 방해한대요. 아. 이게 수온이 너무 커가지고. 예. 그래서 이제 그런 어떤 환경 문제도 있어서 지금 이제 유럽은 더 이상의 이제 설치를 못 하고 있는 상황이고 태양광 같은 경우도 이제 뭐 산을 깎아야 된다라든지 바다를 막아야 된다라든지 뭐 이런 네. 또 하나의 어떤 물리적인 어떤 또 압박도 들어오는 것들도 있긴 있습니다. 하지만 일단 지금 글로벌리 트렌드가 이쪽으로 가는 것이고요. 그래서 당분간 이쪽에 대해서 투자가 이루어지는 부분들이 있는데 투자가 이루어지는 부분들이 그런 거죠. 지금 이제 우리가 불편해하고 있는 것들을 해소시켜주는 거죠. 단순하게 설치하는 것도 투자지만 이런 것들에 대한 기술 개발과 기술 발전들이 이루어지면서 빨리 또 어떻게 우리한테는 기회입니다. 왜냐하면 먼저 시작한 게 중국이고 유럽인데 이들은 옛날 기술이거든요. 네. 근데 우리는 지금 그들을 벤치마킹 해가지고 새로운 기술을 가지고 새로운 시대에 도약을 하게 된다라면 이거는 우리한테 어떻게 보면 하나의 기회일 수가 있다. 저는 그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근데 이제 투자자들 입장에서 보면요. 신재생에너지로 간다. 그 섹터 좋대. 근데 OCI하고 CS 윈드 이게 대표적인데 야, 이게 주가가 이미 갔네. 내 지금 들어가도 될까? 이런 의문이에요. 네. 그래서 차제에 이익도 좀 개선이 됐고 사업성도 괜찮은 여기 말고 네. 다른 데 아시는 데 있으면 좀 알려주시면 안 됩니까? 뭐 예, 하나 좀 생각나는 게 네. 저는 동국 SNC라는 기업이 아, 하나 있는데요. 네. 일단은 이 기업도 이제 풍력 타워 쪽입니다. 뭐 네. CS 윈드급만큼은 아니지만 작년도 3분기나 하반기 정도까지는 적자였는데 올 2분기 실적을 보니까 턴어라운드를 해가지고 한 100억대 영업이익이 났고요. 특히 작년도 동기 때 한 300억밖에 안 나오던 매출이 네. 풍력 타워 매출이 한 800억대로 늘었고 음. 영업이익도 한 70억대 정도 나오는 식으로 턴어라운드가 됐기 때문에 네. 사실 앞서서 말씀 주셨지만 지금 태양광이다, 뭐 풍력이다, 수소다 아니면 또 뭐 유가 올라간다 그래서 그것들 취급하는 뭐 주유소 관련주들 이런 것들 네. 우후죽순으로 올라가는데 사실 이번 반기 보고서 한번 찬찬히 열어보시면 유가가 그렇게 올랐지만 주유소 관련주들 이익은 하나도 개선이 안 됐거든요. 주가만 두세 배 올랐다가 제자리 갔다가 네. 최근에 또 올라가는데 네. 제가 봐선 끝물에 들어가시면 또 고생 많으실 거다 이런 관점도 있어서 네. 이렇게 진짜로 좀 찐으로 이익이 좀 개선되는 그런 기업 쪽에 좀 네. 주목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첫 번째 주제로 이제 기후 변화에 따른 에너지 또 신재생 에너지 관련해서 얘기를 나눠봤고요. 이번에는 오늘 뉴스에 이거 참 많이 다뤄지던데 인구 절벽입니다. 이게 아이가 안 태어나요. 이거는 미래 세상에 치명적인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 가지 면에 있어서 굉장히 뭐 안타까운 현상이죠. 지금 뭐 동네 뭐 보면 산부인과 없어진 지는 꽤 오래됐죠. 네. 산부인과 없어진 지 꽤 오래됐고 그다음에 이제 그 의대에서도 산부인과는 뭐 기피과 정도 되는 그런 상황이죠. 출산율이 굉장히 밑으로 떨어져 있다라는 것으로 보게 된다라면 이건 앞으로 이제 우리 미래에 대한 어떤 불안감이죠. 네. 노동력이 일단 줄어들게 되고 그다음에 이제 뭐 연금을 받쳐야 되는 세대들도 줄어들게 되기 때문에 여러 가지 문제를 좀 나타내고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뭐 외국의 어떤 분들을 이제 좀 이제 그러니까 이민자들을 좀 받아들여야 된다 뭐 이런 논쟁도 있는데 네. 일단 지금 뭐 특별하게 대책이 없다라는 게 가장 큰 문제점 아니겠습니까? 지금 출산율이 저하된 것들을 보면 결혼 연령 자체가 지금 상당히 뒤로 좀 밀려져 있기 네. 때문에 출산을 하더라도 한 명 정도까지는 인정을 하더라도 두 명을 낳게 되면 부모 나이가 많아지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어렵다. 그다음에 지금 이제 뭐 다양한 뭐 주택 가격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많다 보니까 더군다나 또 사교육비가 또 많아지고 이러다 보니까 지금 일단
집도 마련해야 되고 사교육까지 2명, 3명 한다라는 것이 현실적으로 어렵다라는 것들이죠. 여기에 대해서는 많은 분들이 다 공감하는 부분들이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근데 이제 지금 현재 정부가 내세우고 있는 정책은 조금 어떻게 보면 자녀 양육비를 줘서 네. 이런 것들을 커버하겠다. 그러니까 아이를 낳으면 일단 지자체에 따라서 얼마 이제 목돈을 좀 주고 그다음에 이제 그 교육 과정에 있어서의 그런 어떤 교육 프로그램에 들어가는 돈들을 좀 주겠다라는 것들이죠. 이제 지금은 친인척이 아이를 키워도 보조금을 주겠다라는 네. 식으로 얘기가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결국 근본적인 문제도 있는 상황이지만 그래도 아이를 낳으면 사회에서 어느 정도 보조금을 통해서 아이를 키우는데 일조하겠다라는 식으로 얘기가 좀 흘러가고 있기 때문에 출산율이 감소한다면 이 부분은 더욱더 커질 수밖에 없겠죠. 네. 그래서 그 부분에 포커스를 좀 맞춰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근데 사실 그 아이를 안 낳는다고 그 부부한테 뭐라 그럴 수가 없는 게요. 그 두 부부가 맞벌이 부부 대부분이 그렇잖아요. 그렇죠. 네. 아이를 케어할 수가 없는데 그걸 뭐 무조건 낳으라 그러는 거 어떡합니까? 그리고 지금 사실은 남자 여자 둘이 결혼하면 애 둘은 낳아야 세이브예요. 맞습니다. 그 셋은 낳아야 인구가 증가하는 거거든요. 맞습니다. 근데 하나 낳는 것도 버거워하는 이런 상황이라고요. 근데 정부에서는 돈을 엄청 거기다 쏟아붓고 있거든요. 그렇습니다. 지금 사실 통계적으로 보면은 이런 출산과 관련된 유관 예산으로 약 15년 동안 한 200조 원 이상을 네. 쏟아붓었다고 합니다. 그런데도 최근에 나온 방금 말씀해 주신 통계치를 보면 OECD에서 꼴찌 정도 네. 되는 출산율을 나타내고 있고요. 사실 며칠 전에도 한번 출산 관련된 보육 정책이 서울시발로 한번 나온 적이 네. 있습니다. 한 15조 정도를 붓는다 이런 얘기도 있었고 이번 정부의 어떤 공약집에도 출산과 관련된 얘기는 늘 있어요. 네. 근데 사실 돈을 뭐 충분히 안 줬기 뭐 이런 보조나 이런 걸 안 했기 때문에 낳느냐 물 따져봤겠죠. 뭐 많은 이제 부부들이 따져봤을 때 과연 뭐 아기를 더 낳아가지고 기르는 게 우리 뭐 자체 인생이나 이런 거에 더 도움이 되느냐 아니냐 따져보고 또 보육 환경이라든가 이런 거 감안해봤을 때 답이 안 나오는 상황이다 이렇게 보시는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미래 뭐 직업적인 측면이나 아니면 뭐 주택적인 측면 지금 아기들이 자라가지고 미래에 어떤 활동을 하면서 뭐또 생애를 끌고 갈 거냐 이런 거에 대해서 비전을 좀 그리기가 어려우니까 출산율 자체가 좀 많이 회복이 요원한 상태라고 보는 거고 사실 오늘 어저께 이 이슈가 나왔기 때문에 네. 오늘 아침에 그 유관된 이제 종목들이 굉장히 강세였습니다. 네. 근데 제가 아침에 뭐라고 말씀드렸냐면 이거 오늘 끝납니다. 아침이 고가일 뿐이지 네. 끝에 되면 그냥 흐지부지 될 거니까 절대 건들지 말라고 말씀드렸거든요. 심지어 아가방 같은 경우는 오늘 아침에 10%좀 오르다 마이너스로 끝났어요. 아 그렇습니까? 네, 어저께 편차가 그렇게 심했어요? 예, 어저께 시간에서 뭐 상한가 칠 정도로 굉장히 강했던 아. 종목들도 생각을 해보면 사실은 지금 현재 닥친 현실은 아기가 줄어들고 뭐 옷을 입을 수 있는 아기들의 모수가 줄어드는 상황인데 네. 항상 기대는 뭐 출산 정책이 나올 수밖에 네. 없는 여건이다 이러면 그런 종목들이 가지만 네. 현실은 답답한 거죠 사실. 네. 2, 3년 사이에 아기들이 더 나올 가능성이 그렇죠. 없는데 관련주라고 이제 네. 뭐 수혜주다 이래갖고 올라가는 게 좀 한마디로 공허한 메아리 같은 그런 느낌이죠. 돈이 글로 지원이 된대 이러니까 이제 아까 말씀해 주신 아가방이나 낙농 이렇게 우유 같은 거 네. 많이 먹을 것 같으니까 그쪽으로 간 건데 근데 이렇게 한번 포커스를 맞춰보는 것도 재밌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이제 사회적으로 아이를 키운다라고 봤을 때는 지원 정책들이 예를 들어서 뭐 타가소라든지 네. 아니면 뭐 공립 유치원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늘어나게 된다라면 이런 관련주들이 수혜를 받기 어렵겠죠. 네. 그건 국가가 책임져 주겠다는 건데 지금 그게 아니라 그런 게 아니라 그 부모들한테 직접 돈을 준다라는 거잖아요. 그럼 부모들이 알아서 돈을 쓰라는 거죠. 니네 자신들이 뭐 집에서 아이를 볼 거면 그 돈을 가지고 이제 봐라라든지 아니면 맞벌이 한다라면 타가소에 맡기되 그 돈을 보조를 하라는 거죠. 그러니까 저는 오히려 이런 관련 업종들의 수혜가 더 커질 것으로 봅니다. 네. 아가방 같은 경우 뭐 이런 전략을 펼칠 수가 있겠죠. 예를 들어서 10벌 팔리던 옷이 이제는 7벌밖에 안 팔린다라고 하면 가격을 30% 올리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는 보조금을 받아서 옷을 사는 분들 입장에서 보면 무조건 올랐네. 하지만 아이들한테 옷을 입혀야 되니까 그냥 살게라고 한다면 아가방 입장에서는 매출은 줄었지만 아까 판매량은 줄었지만 매출은 유지할 수가 있는 네. 거죠. 그런 전략들이 나오는지 한번 지켜볼 필요도 있다라고 보고 그다음에 이제 아이 관련해서 뭐 제품들을 만드는 기업들 이런 쪽들에 대해서는 전반적으로 수요가 늘어날 수밖에 없겠죠. 네. 더군다나 정부에서 나오는 돈은 우리가
아무리 인간이 합리적이라 하더라도 꽁돈이라는 생각이 들잖아요. 네. 그러면 쓰임새가 좀 해플 수밖에 없다라는 현실도 감안하게 된다라면 지금 당장 오늘 이 뉴스에 나와서는 우리가 소장님 말씀하신 게 정확히 맞았어요.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단기적으로는 우리가 따라가면 안 되지만 일단 메모해 놓으시고 지켜볼 필요는 있다. 저는 그렇게 좀 정리하고 싶습니다. 진짜 큰일이거든요. 생산 인구는 줄어들고 부양 인구만 잔뜩 늘어나는 이게 기형적인 사회로 가고 있는 거고 또 하나가 옛말에도 그런 얘기가 있잖아요. 아이 울음소리가 들리지 않는 마을은 미래가 없다. 점점 그렇게 가는 것 같아서 불안합니다. 자, 다음 얘기는요. 한중 수교 체결 30주년을 맞았습니다. 조촐하게 기념식이 양국에서 열리고 그랬죠. 그런데 여기에 대중무역 적자는 큰 폭으로 확대됐다. 그리고 확대될 것이다. 이렇습니다. 예, 그 내막을 들여다보면 몇 가지 좀 트리거가 있습니다. 하나는 이제 중국이 셧다운에 들어가 있었기 네. 때문에 우리가 이제 중간재 수출량이 상당히 많거든요. 중간재를 수출을 해서 중국 공장에 돌아가주면서 중국이 완제품을 하면서 전 세계에 그 제품들을 뿌려주는 역할을 하는데 중국이 일단 그 셧다운에 들어가다 보니까 기지가 멈춰서 생산을 못했죠. 그러다 보니까 우리의 이제 중간재 수출이 좀 멈췄다라는 면에 있어서 우리가 이제 항상 그동안 어떻게 보면 중국에서 우리는 작년까지만 하더라도 계속 무역 흑자를 벌여왔었어요. 네. 근데 이제 이런 중간재들을 수출을 못했고 또 한 가지는 중국이 이제 이런 것들을 만들어내기 시작한 거죠. 대표적인 게 우리 아모레퍼시픽 예를 들어드리겠습니다. 아모레퍼시픽이 한때는 중국의 중원을 장악했었다가 코로나 이후에는 아모레퍼시픽이 중국에서 판매량이 급감을 해버렸잖아요. 네. 중국의 로컬 업체들이 치고 나오기 시작했다라는 거고 반면에 우리가 이제 2차 전지 관련 소재를 막대하게 중국에서 갖고 오다 보니까 오히려 우리가 이제 이런 원료를 중국에서 수입해오는 양이 많아지다 보니까 이런 것들이 오히려 수출은 많아지고 그러니까 수입은 많아지고 수출은 줄어드는 그런 현상이 벌어지면서 무역 적자가 유지가 되고 또 심화되고 있다. 이 두 가지가 다 안 좋아지고 있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중국과 우리나라의 성장 지표가 눈에 띄게 차이가 난다. 그리고 또 미래 경쟁력 지표에서도 큰 차이가 나고 있다. 이게 이제 그래프상으로도 표가 나는 모양이죠. 네, 방금 화면에도 나갔습니다만 GDP 생산이라든가 이런 거에 있어서 90년대랑 최근 한 2, 30년 차이를 보면은 우리나라가 6배쯤 GDP 같은 것들이 늘었다 이럴 때 중국은 몇십 배가 늘다 보니까 계속 이제 그 격차 그리고 방금 말씀 주신 대로 중국이 굉장히 우리나라에서 생산되는 상품이라든가 서비스에 대해서 굉장히 이제 탐을 내거나 이런 것들이 많았는데 이게 공교롭게도 2016년도 공식적이진 않지만 한알령 이후에 자생적인 어떤 기술력을 갖추는 세대 어떤 시간들이 좀 소요가 되면서 많은 경쟁력을 확보하고 있으니까 어저께 그 서울대 무슨 명예 교수님 그 인터뷰 기사의 제목이 뭐였냐면 중국은 우리나라는 안중에도 없다 이런 제목이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그만큼 아쉽지 않다는 얘기예요. 물론 어저께 그 30주년이면 사실 성대하게 뭔가 행사가 있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따로따로 한 데다가 어제 시주석 같은 경우도 뭐 좋은 친구다, 좋은 이웃이다 이런 게 있었지만 방해 요소를 배제하고 잘 지내야 된다 이런 얘기를 했거든요. 결국 30주년 돼도 중국에서 그 전에 한 10년 전쯤에 우리나라에 대해서 가졌던 어떤 환상적인 개념이나 그때는 분위기 좋았잖아요. 뭔가 좀 동경하는 부분이 있었는데 지금은 조금 아쉽지 않은 분위기로 많이 좀 환경이 변한 것 같다는 생각이 많이 듭니다. 그러니까 그 두 나라의 어떤 정치적인 이런 거는 차치하고라도 예전에 왜 우리나라가 일본에서 기술 배워가지고 와서 우리가 더 잘하잖아요. 중국도 그런 것 같아요. 아까 화장품 말씀하셨지만 화장품 다 배워가지고 와서 맞습니다. 좀 자체 브랜드로 막 판다면서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우리가 지금 과거에 우리도 그렇게 해왔죠. 지금 우리도 지금 비행기 탱크를 우리가 만들어서 이제 수출하는 나라가 됐는데 그 전에는 미국에서 기술 이전, 그러니까 다 배운 거죠. 비행기를 사주는 조건으로 기술 이전을 받았던 거고, 그다음에 탱크도 마찬가지. 자동차 같은 경우도 일본에서 가서 기술자들이 가가지고 배워온 거 아닙니까? 그래서 배워온 거기 때문에 만든 건데 결국 중국도 똑같은 전철을 밟은 거죠. 우리가 이제 중국의 막대한 것들을 팔면서 중국의 공장을 짓고 그러면서 이제 기술이 이제 범용화되고 이런 것들이 되면서 중국이 이제 드디어 그런 어떤 반열에 들어섰다라고 보는 거죠. 시간과 돈이 있으면 따라잡을 수 있는 업종들이 있는 거죠.
반도체를 우리가 예를 들어서 반도체는 이제 쉽지 않고 디스플레이 이런 거 쉽지 않지만 나머지는 이미 추격 격차를 LCD는 이미 우리가 안 만들죠. 네. 중국에서만 중국이 워낙 잘 만들어내니까 LCD는 중국한테 이제 어떻게 보면 뺏겼다라기보다는 이제 중국으로 생산 라인이 넘어간 거고 화장품 같은 경우도 앞서 언급하셨다시피 대표적인 예가 화장품이 안 팔린다 이런 거보다는 우리가 그 6월 달인가요? 중국에서 그 온라인 행사가 있었을 때 작년에 7위였던 화장품 판매량이 아모레퍼시픽이 40위권으로 밀려났다라는 것은 여성들이 아모레퍼시픽 화장품을 안 산다라는 거죠. 아무리 제품이 좋다 나쁘다라는 게 바로 거기 그런 데서 드러난다라고 보면 우리가 이제 범용적인 제품 가지고 중국과 경쟁해서 이길 것이 과연 무엇이 있겠는가? 이제는 그런 심각한 고민을 해봐야 된다. 심지어 2차 전지를 가지고도 표준을 갖고 지금 싸우는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 이제 3원 개를 갖고 밀고 있고 중국 물량으로 LFP로 좀 밀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제는 우리가 중국을 과거에 우리의 단순한 수출 기지로만 보기에는 이미 그들의 그 기술력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뛰어넘었다 인정할 건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중국 특수를 노리던 섹터들이 있어요. 뭐 화장품, 뭐 카지노, 호텔, 면세점 뭐 이런 것들 지금도 가지고 계시는 분들도 많고 저도 그 중에 한 종목이 있는데요. 이런 것들은 어떻게 해야 돼요? 근데 치포 같은 거 이건 뭐 자명하잖아요. 그러면 뭔가 반도체를 건드릴 것 같지는 않고 이런 쪽으로 건드릴 것 같은데 맞습니다. 이걸 지금 가지고 있어야 되는 건지 그건 모르겠어요. 사실 반도체 같은 경우는 뭐 최근 통계도 나오지만 중국으로 수출하는 가장 많은 부분이기 때문에 그건 이제 반대로 말씀드리면 중국이 가장 필요로 하는 부분이에요. 그렇죠. 네. 그거는 배제시키거나 우리를 뭐 안 네. 쓰고 어디서 대체를 구할 수가 없기 때문에 반도체는 설사 치포에 우리가 가입을 한다 하더라도 뭐 얼마 전에 이제 한중 그 회담에 그 외무장관 회담에서도 약간 조금 이제 누그러지는 뉘앙스가 나오긴 네. 했었습니다만 반도체 자체를 건드릴 수는 없다고 보고 네. 말씀 주신 대로 그 외 또 다른 한알령 2 정도가 나오면서 뭐 대규모의 관광객이 우리나라 온다든가 이런 걸 당분간 네. 바라기 좀 어려운 상황이 아닐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전 카지노는 눈에 들어옵니다. 아, 카지노는 이게 카지노 갖고 있는 특성이 이게 여행이라든지 화장품 물량을 해야 되잖아요. 화장품 같은 경우 100명 중에 최소한 5, 60명이 사줘야 올라가는 거잖아요. 네. 카지노는 혼자 와도 됩니다. 혼자 와가지고 돈을 써주는 게 아직까지 우리나라 카지노가 네. 그 돈을 많이 쓰는 사람들은 일본인들이에요. 네. 일본인들이 전체 카지노를 이렇게 외국인 비중으로 보면 일본인들이 한 60%, 그다음에 이제 나머지 40% 중에 중국인들이 한 35%, 5% 정도가 이제 다양한 외국인들인데 일본 다음으로 이제 커지고 있는 게 중국인들이거든요. 중국인들 갬블 되게 좋아하잖아요. 네. 근데 저쪽 뭐 하이난하고 그 마카오는 저쪽 남쪽에 있는 사람들이 가고 북경이나 상해에 있는 분들이 우리나라로 들어오시거든요.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그나마 그래도 믿을 수 있는 거는 카지노 아니겠는가 싶긴 합니다. 자, 뭐 이런 여러 가지 와중에 요즘에 이제 그 지난달 저점 이후에 외국인들이 국내 증시를 담기 시작한 거잖아요. 그죠? 계속 오늘도 사잖아요. 네. 그럼 어떤 종목을 주로 사는 건지 그리고 이건 지속될 건지 이런 얘기도 한번 해보고 싶네요. 최근에 사는 종목들 보면은 조금 그뭐 흔히 시쳇말로 태조 이방원이라고 해당되는 예. 그런 섹터에 요즘 매일 나오죠. 2차 전지 쪽에 해당되는 쪽에 좀 들어오는 것도 있고요. 네. 또 일부 이제 공매도를 많이 쳤던 종목 중에서 환매가 좀 일어나는 부분 쪽 그런 쪽에서 일부 플랫폼 주식들이나 또 2차 전지 종목들 그런 것들 좀 매기가 좀 들어오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오늘 삼전도 외국인들이 산 거죠? 네. 네. 또 어떤 것들이 있습니까? 그런 것들을 좀 사고 있고 자동차도 조금 사고 있고 아. 그러니까 대형주 쪽으로만 외국인들이 좀 뭐 화학주 뭐 이런 것들 외국인들이 좀 사고 있는 그런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죠. 그러니까 결국 대체적으로 외국인들이 이제 사는데 그 수량이라든지 강도를 보면 신규 매수 같지는 않아요. 네. 이 외국인들이 사고 있는 것들이 잡히는 것들이 거의 이제 그 김동혁 선생님 말씀하신 것처럼 공매도 청산과 관련된 매물들이 좀 들어오고 있다라고 보는 거죠. 워낙 그러니까 기관과 외국인들의 공매도 물량이 많은 상태에서 지금 이제 2,300을 다시 뚫고 내려간다라는 가능성은 아직까지는 이제 거의 뭐 희박하다라고 봐야 되겠죠. 환율이 1,340원까지 했는데도 2,400선을 유지가 되고 네. 코스닥 같은 경우는 다시 오늘 800선을 회복하고 끝난 상황이다라고 보여지면
이제는 쇼커버링을 이익을 실현해야죠. 네. 그 실현을 이제 공매도 같은 경우 이익을 실현해야 되기 때문에 그러한 물량들이 좀 들어오고 있다라는 거고 만약에 외국인들이 추세적으로 사기 시작했다라고 보면 가장 먼저 삼성전자부터 들어올 것으로 예상이 되고 삼성전자가 지금 주가 수준의 강도를 보이면 안 되죠. 우리가 지난주 수요일 같은 경우 장 막판에 외국인들이 삼성전자 그건 직접 산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삼성전자 주가가 확 올라가지 않았습니까? 단 몇 분 사이에 그런 정도의 강도가 보일 때까지는 외국인들이 우리나라에 지금 들어와서 플레이를 하고 있다라고 보기에는 조금 그 심정적으로 좀 약하다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럼 지금 그 달러가 이렇게 강세인데도 2,400선이 무너지지 않고 요 정도 지킨다. 이걸 하단으로 본다면 네. 그 올해 말까지 뭐 이게 뭐 100% 맞는 건 아니겠습니다만은 상단은 어느 정도로 보십니까? 저는 일단 넘어야 되는 게 2,600으로 보여지고요. 2,600. 그러면 한 2,800까지는 갈 수 있지 않을까. 3,000은 좀 어렵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봅니다. 파트너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제가 지금 적어놓은 것도 2,800이었는데 2,800. 예, 여러 가지 변수를 물론 종합적으로 고려를 해봐야 되겠지만 네. 우크라이나가 핵전쟁까지 가지 않는다는 전제로 네. 감안해 보면 네. 삼성전자의 반등을 기본으로 삼고 생각해 보면 2,800선 정도까지가 네. 가능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해요. 그러면 지금 요 정도 단계에서는 좀 담아볼 만하다 이런 입장이신 건가요? 네, 지금은 사실 담는다는 개념보다는 대부분의 분들은 유지하고 지킬 거냐 아니면 지금이라도 조금 올랐으니까 이제 네. 던지고 나올 거냐. 오늘도 개인들 중에는 던졌잖아. 이탈하신 분들이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계속 지금 기관이나 이런 쪽에서 리포트들이 뭐 베어마켓 랠리의 거의 마지막이야. 이제 이렇게 지금 또 그러게요. 현혹을 시키고 있으니까 공교롭게도 제가 이제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그런 거에 너무 속지 마셔라. 네. 예, 그런 의미로 좀. 알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해야 되겠네요. 그 바쁠수록 돌아가라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근데 진짜 바쁜 사람들한테는 이거 공허한 메아리죠. 근데 우리 장에서는 이게 지켜야 될 겁니다. 투자는 바쁘게 생각하고 조급하면 무조건 잃게 되더라고요. 제가 잃을 때도 늘 조급할 때였습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하고요. 이번 주 여기까지 해야 되겠네요. 저희는 다음 주 월요일 장 끝나고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경주마 다음 주 월요일에 달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